첫 동남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거센데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줄 당협위원장, 설주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먼저 순방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앞서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삼국 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발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 어떤 계획들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 시간으로 조금 전에 한 10시 20분경인데요. 대통령께서 모두 발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와 경제 그런 분야의 복합 위기를 이 국제사회 연대로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 강하게 내셨고요. 특히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3국의 긴밀한 공조가 현재 지금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지금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 동남아 순방에서 과연 정상 간의 회담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는데 그 한중일 3국의 정상회담은 별도로 계획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대신에 오는 13일 날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 간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최근에 아주 엄중해지고 있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상 간의 회담에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좀 뭐 방향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구체적인 성과가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이제까지 해외 순방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거둬지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한미일 3자 회담을 통해서 그냥 만남에서 그치거나 예를 들어서 그냥 북핵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 안보 협력에 대한 내용만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성과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예상에서는 상당히 열세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많이 수성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 그러면 바이든이 이제 그 중국과의 문제 또 중국도 지금 그 시진핑 3년임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양국이 정치적인 이벤트가 끝난 상황에서 이제 안정된 상황에서 만나는데 과연 미국과 중국이 계속 이렇게 갈등 구조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화해 무드로 갔었을 때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저는 이런 점에서 이번에 아세안 플러스 3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저희 국정 지지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평가가 반영된 결과인데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보시는 것처럼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일각에서는 소폭 반등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상당 기간 동안에 이 대통령 긍정 평가가 횡보세를 보이면서 3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요, 이 수치는 이 전통적인 지지층 그 이외의 중도 계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거의 모두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 그리고 이 사태를 수습하는 여러 가지 국면에서 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인 평가를 미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들이 있었는데 그 예상대로 사실은 반영이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애초에 기존의 그 부정평가 응답자들의 어떤 의견이 변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상의 변화는 없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그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러 가지 이번 주에는 방송 3사 예를 들어서 그 여론조사도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보면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에서 거의 고착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주 견고한 지지층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면에서라면 이걸 중도 확장을 해가야 되는 입장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
아니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6개월 전인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총선 자체도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상승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 요인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연 어떤 것으로 어떤 이벤트로 지지율을 견인할 것인지 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은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분 다 중도 계층이 거의 모두 등을 돌린 수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앞서 말씀해주신 좀 반등의 모멘텀이 이번 해외 순방이 될 수 있을지 통상적으로는 뭐 해외 순방 갔다 오면은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번 이 동남아 순방 지지율에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예상으로는 보면 정치적 수사나 메시지도 되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 저희가 이른바 인태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어떤 핵심 원칙의 최종안도 발표될 예정이라서 이런 메시지라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도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번에 순방의 최종적이고 최고의 목표는 국익의 확보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얼마나 가져오느냐 이것에 따라 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과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정상 간의 양국 정상 간의 만남들이 되게 중요할 텐데 한미, 한일, 한중 간의 그 양자회담의 개최 여부 그리고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큰 성과를 내게 된다면 긍정적 평가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 조심스럽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구체적 성과, 어떤 실질적 성과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엔 이런 성과가 조금 나오면서 지지율의 견인을 이끌 거라고 보십니까? 원래 이제 그 과거에서 보면 과거 정부에서 보면 보통 이제 해외 순방을 다녀오시면 보통 2~3%의 어떤 상승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윤 대통령이 나토 해외 순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난 미국 순방 뭐 어떤 성과도 별로 없었고 지지율 견인에도 거의 도움이 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논란만 키웠죠. 근데 이번 순방에 앞서서 우리가 뒤에 이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MBC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는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는 일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이 순방의 의미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을 한 것은 아닌가, 자초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내용이 뭐 어떠한 커다란 성과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이 초입부터 이렇게 떠나시기 전부터 이런 논란을 자초해서 과연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 저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은 안 하고요. 또 과연 이런 왜 결정을 하셨을까? 라는 좀 의문이 좀 남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이슈를 다 덮어버리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가운데 뭐 여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일단은 이 어떤 불어한 모습 그리고 이 이후의 일들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 것이죠. 이게 야당이랑 언론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을 탄압한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뭐 그런 측면도 일견 그 분석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는 애초에 단초를 제기한 MBC의 보도 행태 자체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 사실 정부가 아주 이례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인데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려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이 언론과 그 정치 권력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 오래된 것이고 이 긴장 관계는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는 훨씬 더 좀 노골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평가나 내부의 어떤 정쟁들은 차치를 하더라도 외부의 시선, 외부의 평가들이 상당히 걱정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 우려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미리 가기도 전에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예.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외교적 성과를 모두 덮어버린다. 예. 이런 우려를 또 저희 여당 일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다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친윤으로 분류되지 않은 어떤 뭐 정부 여당 고위층에서도 살짝 다른 의견을 좀 내는 목소리가 나오고는 있어요. 이 부분 지금 내부에서 어떻게 좀 정리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게 저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지금 현 정부가 과연 정말 잘 존중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비판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상당히 이 지금 정부로서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조금 감정적이고 노골적인 방식이긴 했지만 그런 의도까지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런 쪽을 계속해서 아마 프레임하고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논쟁이 심각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다양하게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 자성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일단 뭐 야당에서 뭐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앞으로 대통령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 예산 삭감까지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흘러가는 모양새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은 그 언론에 대한 그러니까 참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의 언론관이라는 것이 과연 본인이 말씀하시는 자유에는 어떤 자유인가? 가장 자유 중에 중요한 자유가 언론의 자유거든요. 어떤 국가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탐사 취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제4부라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가지는 그 비중이 엄청 큰데 대통령은 이런 언론을 자기와 뜻이 다르다거나 자기가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나는 너를 이제 보지도 않겠다. 이거 굉장히 저는 2022년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건 과거 기자들 분들도 얘기하지만은 과거 군부 독재 시대에도 이렇게 한 적은 없었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결정을 내리자고 했었을 때 그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올바르지 않은 결정, 누가 보아도 올바르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이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참모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야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근데 이건 뭐 취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지만 실제상으로는 취재 거부거든요. 하나의 대통령 전용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다 취재 현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번 일을 왜 스스로 정말 이렇게 어찌 보면 뭔가 이렇게 대통령에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야당과도 마찬가지, 언론과도 마찬가지 뭔가 품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서로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격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꼭 이번 일뿐만 아니라요. 어떤 좀 중요한 국면마다 사실은 친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는 있고 또 지적하신 쓴소리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언과 어떤 질책 내지는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정부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사실은 좀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런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뭔가 원활하거나 부드럽지 않다라는 인상 정도 제가 받고 있고요. 나아져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판들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 특히나 조금 반대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더라도 좀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도 여당의 입장이지만 동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한번 여야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뭐 지금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당내 특위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인데 국정조사 참여를 두고도 당내에서 좀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24일에 본회의가 있는데 야당 단독으로 갈지 아니면 국민의힘 참여할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게 야당만 단독으로 간다.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국정조사가 만약 실시되게 된다면 지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일단 실효성 측면에서 이게 저희가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쟁으로 흐를 수 있다. 정쟁의 어떤 장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우려를 했던 건데 그런 측면이 오히려 더 현실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당으로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국정조사에 저희 국민의힘으로서 지금은 어쨌든 신속한 그 경찰의 수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국정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신속 수사를 기반으로 해서 국회 차원의 조사, 국민의힘도 수용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쟁의 우려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추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야 정의 모두 다 마음을 모으는 그런 과정도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24일 본회의 때 야당만으로도 네. 국정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민주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가 먼저다라는 어떤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지만은 수사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수사로만 밝혀지게 된다면 어떤 부분만 밝혀지냐면 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이런 것만 밝혀지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제일 처음에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가 없었던 어떤 현장 인력에 대한 책임을 묻기, 꼬리 자르기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것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라든지 나중에 어떤 폭넓은 특검까지 가야 된다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정조사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국정조사는 요건 중에 보충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가 미진했을 때 국정조사를 한다. 이런 요건에 없어요, 보충성에. 근데 왜 항상 여당에서는 말씀하신 게 뭐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 수사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국정조사와 수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국회의 권한이고 지금 어찌 보면 행정부의 행정 마비로 인해서 행정 미흡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다. 그게 국회의 본연의 모습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당연히 자신들의 권한이 헌법상 정해진 국정조사권을 발동을 해서 어떤 이러한 행정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폭넓게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좁게밖에 수사라는 것은 좁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게 행안부 장관 그 보고 체계의 문제, 그 다음에 왜 그 시간 동안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사전에 왜 예방적으로 이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같이 이러한 그 국민적 대참사에 대해서 같이 이 부분을 진상규명하기를 바라고 있겠지만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 부분 동의를 하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으로서 야당만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진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조금 모면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뭐 여권에서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은 예. 지금 뭐 사법 리스크 뭐 갑자기 이번 주에 터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뭐 몇 달 전 뭐 길게는 대선 때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던 문제고 뭐 그 부분 지금 뭐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지금 계속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도대체 어떻게 방탄을 하라는 것인지 방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알고 싶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국정조사를 한다. 오히려 그것은 여당이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기 위한 책임 회피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그 국민적 참사에 대한 유족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아픔을 나눠 갖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민의힘이 꼭 이 부분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서명운동 전개하면서 이제 장외투쟁에 네. 나서게 됐잖아요. 네. 이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좀 관심입니다.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어떤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정당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나가는 데 있어서 목소리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야지만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이러면 야당과 여당과 뭐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협의를 해서 뭐 한다. 그냥 계속 이런 평행 상태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이제는 국민과 함께 이 부분을 진상규명을 밝혀나가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확대해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확대할 것 같다. 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도 있고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국정조사 부분은 아직은 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민주당의 최근의 장애투쟁 관련해서 저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의도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의 국면이 나을 수 있겠다,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 관련해서 계속해서 국회 내에서 정쟁으로 막 펼쳐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다른 이슈로 덮이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수사는 검찰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어떤 정쟁의 요소를 싹 빼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어서 수사는 수대로 진행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민주당의 장애투쟁이
부적절하고 또 불필요했다라고 평가를 총평드리고 싶습니다. 확대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판의 말씀 좀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지금 관련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밖에서 갑자기 장외 여론전을 펼친다? 이런 것들은 지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서 본질을 오히려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이 여전히 국회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국회 내에서 원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이런 방안들을 두고 밖에서 한다.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또 다른 전략적인 목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행위 계속해서 논쟁에 불을 붙여서 국민들을 반으로 갈라치게 하고 계속해서 이런 경쟁 구도를 만드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이게 정쟁의 영역이 아닌데 이런 부분으로 계속 비춰지는 거에 국민들도 많이 피로할 것 같고 장외 여론전이든 국정조사 참여든 여야가 그 전에 만나서 좀 협치하는 모습 보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까? 네, 아직 민주당으로서는 언제든 국민의힘에서 그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아직 가능성이 닫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라면 이제 설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정해야죠. 정쟁으로 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네.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9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희생자의 이름과 영정을 공개해서 좀 진지한 애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거셉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자 메시지 공개되고 나서 이건 당의 입장과는 다르다라고 개인의 입장이고 개인 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라고 얘기했던 거랑 달리 당이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조금 이거는 비판적입니다. 추모를 하려면 희생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왜 자꾸 이게 추모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희생되신 분들의 유가족들, 그분들이 원한다면 어디까지 공개를 원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나 논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충분했나라는 점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참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 희생된 그 한 분 한 분 그 개인을 우리가 모두 다 기억해야 하는가는 사실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적인 어떤 영웅들이나 희생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을 기억되는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을 기억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실은 정쟁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애초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이런 식의 논란이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지도 않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와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좀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부 여당이 이 사건 이후에 취해온 태도들을 보면 굉장히 축소하고 빨리 이것을 마무리만 지으려고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오히려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영산구청장도 그냥 마음의 책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누구도 한 명 책임을 지지 않아요. 경찰청장,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아무도. 그냥 사과의 유감 표명도 마지못해서 솔직히 녹취록 112 녹취록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사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도대체 어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때 이 정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정치의 개입을 금지한다라고 하면서 경찰청에서 무슨 문구가 만들었습니까? 세월호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나 정부 여당에서나 이것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저는 빨리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숫자 157명이 되셨는데 157이라는 숫자에만 우리가 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실제. 근데 저는 민주당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유족의 동의가 있는 한입니다. 유족이 원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페이스북을 며칠 전에 있는 페이스북을 보면
경기도가 마련한 분향소에 그 희생자의 어머니가 경기도에 먼저 요청을 하세요. 자기 아들의 사진을 거기 분향소에 놔두고 싶다. 그런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당연히 본인의 유족들이 자기 아들의 사진이라든지 자녀들의 사진이라든지 희생자의 사진을 놔두고 추모를 하기를 원하고 그런 경우에 그걸 막은다는 것이 오히려 그게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조력을 해주는 것이지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이 뭐 공개를 다 하고 동의도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륜이다. 뭐 이 부분은 그렇게 금도를 넘는다. 그 하실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책임 이야기 나와서요.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는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이게 무슨 의미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어깨를 툭툭 치는 것이 뭐 어느 쪽에서는 이거를 이상민 장관을 격려하거나 경질하거나 책임을 물을 그 의사가 없다는 표시다. 어느 한쪽에서는 이것은 어떤 정무적인 책임을 지라는 의미다. 뭐 그동안 고생했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저는 뭐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당위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것이 무슨 이상민 장관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신임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논평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법적인 책임을 이제 수사라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고요. 근데 뭐 보고 체계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무적인 책임을 지셔야죠. 정무직이지 않습니까? 장관이라는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 당연히 져야죠. 저는 지금까지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진다라고 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신기할 뿐이에요. 의아하고 정말 이례적이라고 보고요. 어찌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무총리까지의 경질까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저는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제일 처음에 취임한 이후에 제일 처음에는 한 48% 정도의 어떤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26개월 차에 딱 지금과 같은 시기에 20몇 프로 절반까지 떨어졌어요. 지지율이. 그런데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저도의 휴가를 갔다 오신 다음에 전면 인적 쇄신을 하신 이후에 다시 지지율이 반등을 했거든요. 저는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대통령실에서도 너무 뭐 이제 6개월 됐으니까 뭐 보여준 게 없으니까 대통령 자리는 실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도 마찬가지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가서 계속 일을 잘 해 나가고 국가를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유지하는 일인데 이것을 6개월 우리 국민들이 왜 양해를 구합니까?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6개월 동안 참고 언제까지 잘하기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대통령실에서도 측근이어서 봐준다. 인적 쇄신을 못하겠다.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줄 당협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